창비 화법과 작문 1-1단원 화법과 작문의 특성과 기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단원에서는 소단원 이름처럼 화법과 작문이 무엇이고 그 특성은 무엇이며 기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특성 그리고 기능만 체크를 해 놓는다면 문제 그렇게 푸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화법과 작문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 화법과 작문이 사고와 정서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모두 사고와 정서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인데요. 다만 말하고 듣는 화법의 경우에는 그 표현 수단이 말이라는 점, 그리고 쓰고 읽는 작문의 경우에는 그 표현 수단이 문자라는 점만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선지 살짝 바꾸어서 화법과 작문은 모두 말을 사용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말이라고 하면 화법이 되겠고요. 문자라고 하면 작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시 화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점은 화법은 주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이고요. 작문은 문자를 사용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다시 말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그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화법에서는 말이라는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목소리라든지 표정이나 몸짓 같은 그런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역시도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문은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니까 당연히 목소리라든지 표정, 몸짓 같은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겠죠. 이 부분, 이러한 차이점 역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요. 이렇게 작문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점에서 작문을 일방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박하는 내용 선지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직접 서술하게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정리해서 내가 직접 설명하거나 쓰려고 하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내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행위일 수 있느냐? 우선 필자가 글을 쓸 때 당연히 독자를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독자를 고려하고 글을 쓴다는 점에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이다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문단 내용 미리 가지고 온다면 독자가 글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세운다는 점에서도 이 작문이 의사소통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 꼭 기억을 하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이러한 의사소통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하는 걸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자나 필자를 넘어 사회 전체적인 의사소통이다 하는 거예요. 이 역시 선지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또 충분히 서술하게 하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왜 화법과 작문이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넘어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가? 우선 화자나 필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요구를 말이나 글에 담게 되어 그러면 독자가 이걸 듣고 혹은 이걸 읽고 이와 관련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고 또 사회적인 논의도 진행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사회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한 화자나 필자의 생각을 표현한 거였다면 이게 독자와의 의사소통이 되고 또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법과 작문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화법과 작문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화법과 작문이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언어 환경 형성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토론이나 토의, 협상 같은 집단 화법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어 예전에는 말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이나 토의, 협상과 같은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면서 언어 환경이 이렇게 변화했다 하는 것만 기억을 잘 해두고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락은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법과 작문이 개인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었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만큼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요. 화법과 작문의 기능 첫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바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화법과 작문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지금 예준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우리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은 걸 일기로 쓰고 있어요. 일기에서 예준이 내 나름대로 친구들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내 위주로 행동했던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더 친구들을 배려해야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일기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말을 한 거 이건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이죠. 이러한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준이 자아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자아성찰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일기는 사실 독자가 따로 있지 않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내적 의사소통 통해서 예주는 기존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반성하고 새로운
자아, 더 좋은 자아, 더 긍정적인 자아로 성장하게 되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자아, 성찰, 개인과 개인 차원, 개인 내적 차원 이러한 용어들을 활용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자아 성장의 결과로 이튿날 아침 교실에서 예준이 친구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준이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건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예준과 친구들의 사이 더 돈독해졌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두 문단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아 성장 이룰 수 있고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확립할 수 있다. 그 다음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당연히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우리 아까 화법과 작문 본질이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서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바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기능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란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요구 반영되는데요. 이를 통해 갈등과 문제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기능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할 때에는 나의 가치관 중심에 딱 두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인 의사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 가볍게 보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과거에는 현재와 달리 작문 활동을 필자의 일방적 행위라고 인식했다 되어 있는데요. 작문을 일방적 행위라고 인식했다 하는 내용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필자와 독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그러한 통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3번 보면요. 3번은 화법이 화자와 청자가 주로 직접 대면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이다 되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했죠. 화법과 작문 모두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화법에서는 말을 사용해 화자가 청자가 주로 직접 대면하여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에서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목소리, 표정, 몸짓과 같은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 모두 적절하다 한 번에 확인을 했었고요. 마지막 5번,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내용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고 그렇다는 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한 의사소통이라도 다른 사람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하는 거 화법과 작문에 임하는 태도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찾았고요. 그 다음 12번 가를 참고할 때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나와 다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예준이 쓴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준은 자신의 기존 모습, 기존 자아를 반성하고 조정해서 자아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거 기억을 하면 선지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는 이렇게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장한 자아를 갖게 된 예준이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더욱 사이가 좋아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2번에 1번 나에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기존 인식을 성찰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과정이 드러나 있다 되어 있는데 일기 쓰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더 노력해야겠다, 성찰하고 조정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번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나는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이다 되어 있는데 일기 내용을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준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 반성하고 있었죠.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 친구들의 말이 계기가 되어서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일기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는 대화에 참여하는 개인들 모두가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거쳐야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되어 있는데요. 이 대화를 보면 지금 예준이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거쳐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대화에 참여하는 개인 모두가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거칠 필요 없죠. 그리고 반드시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거쳐야만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나와 다를 통해 화법과 작문이 자아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우리가 화법과 작문의 기능으로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 얘기를 했었죠. 나를 통해서 개인 내적 의사소통이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이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적절하다. 마지막 5번 다는 나에서 이룬 자아 성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 간의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소통 사례이다 되어 있는데요. 나의 일기를 통해서 예준이 친구들을 더 배려해야겠다. 자아 성장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해서 친구 간의 문제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죠. 친구들과 다시 열심히 수행평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정답 12번에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 보기의 가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보기 하나씩 살펴보면 가는 아까 보았던 예준의 일기와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 나는 지금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연설문 중 일부로 내용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다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최성각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라는 다의 최성각 작가가 실제로 쓴 글의 일부로 현대인의 소비 생활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지 하나씩 보면요. 1번 가에서 예주는 일기를 쓰는 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면서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었어 되어 있는데 1번 적절하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기는 자기 내면과의 대화, 다시 말해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이고 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친구들을 더 배려해야겠다. 자아 성장했으므로 1번 적절하다. 2번 다의 최성각의 답변을 읽고 타인과 대화를 한 경험이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았어. 되어 있는데요. 다를 보면 최성각이 원래는 나는 그저 가난한 시골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나도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에 대한 인식 바꾼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였을 때 2번은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가의 예준과 다의 질문자는 모두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 되어 있는데요. 예준의 경우는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친구들과 갈등 해소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한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의 질문자가 그러한 것들 한 거 확인할 수 없죠. 갈등도 드러나 있지 않았고 이를 해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라는 무분별하게 버리고 소비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을 어서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나를 보면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소비를 좀 줄여야 한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다와 라를 통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행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 되어 있고요. 나는 화법, 라는 장문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나와 라 모두 환경 문제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화법과 장문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을 가진다 하는 거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그러면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소단원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단원 2로 넘어와서 화법과 장문의 맥락 한번 볼 텐데요.
맥락 관련해서는 이 맥락이 무엇인가,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주로 화법과 작문 상황 제시를 한 다음 거기에 드러난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고 이 맥락이 달라질 경우에는 글의 내용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나 혹은 상황 보고 화자, 청자 혹은 필자, 독자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맥락이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표현과 해석 제대로 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것, 단순히 그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의사소통의 참여자나 의사소통의 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겠죠. 똑같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어디에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흔히 맥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직접적인 요소만을, 이러한 상황 맥락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상황 맥락, 흔히 이야기하는 대화의 흐름이죠. 언어 행위의 주체인 화자나 필자, 청자, 독자, 또 주제, 의도나 목적, 시공간적인 이런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이 맥락의 하나에 포함이 되고요. 또 언어적 맥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지시적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지시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언어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친구가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새로 샀습니다. 이때 내가 너 얼마 전에 휴대전화 바꿨지? 그거 어때? 이렇게 그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휴대전화 어때라고 묻지 않고 그냥 그거 어때라고 얘기해도 친구가 이때 말하는 그것이 휴대전화인 것, 자신이 새로 산 휴대전화인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맥락이 바로 언어적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맥락은 사회문화적 맥락인데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의 문화와 관련된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맥락입니다. 역사 사회적 상황이나 이념,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똑같이 언어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 표현을 잘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해당하는데요. 문제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많이 나오느냐,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맥락에 비해서는 조금 거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하여서 언어적 맥락이나 상황 맥락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혹은 상황 맥락이 사회문화적 맥락처럼 간접적인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잘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만
거시적이고 간접적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상황을 딱 주고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가장 관련이 있는 맥락을 묻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엄마의 발화 확인해 보면 언어적인 표현 자체는 그냥 엄마가 버스 정거장 앞에 있고 또 짐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러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무거우니까 도와달라 이런 의도였겠죠.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냥 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엄마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상황 그리고 화자의 의도 같은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거죠. 여기 사례에서는 아들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상황 맥락 잘 고려해서 엄마의 의도 파악을 하고는 도와드리려 지금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 상황 맥락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습활동 1에서 우리가 비슷한 사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지호가 언어적 표현은 지금 몇 시니 시간을 묻고만 있죠. 그런데 민수가 이렇게 시간을 묻는 지호의 말에 몇 시라고 대답하지 않고 대신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표현만 보았을 때는 지금 지호와 민수의 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상황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는 약속에 늦은 나무라고 민수가 늦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황 변형해서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에 또 실제로 진짜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제시하고 상황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에는 결국 어떠한 집단이나 세대 그리고 언어 공동체의 일부로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소단원 1에서 보았듯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사회적인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역시도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당연히 공유하고 있다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는 의사소통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느냐? 여기 제시하고 있는 심청의 이야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하는 반면 외국인들은 왜 공감하기 어려운가 이유를 묻는 문제에 출제가 되었고요.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외국과 우리나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도 출제가 되었지만 꼭 외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회문화적 상황,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해서 실수하기가 쉬운 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대 청소년들과 노인 서로 공유하지 않는 맥락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성별, 직업, 나이 등의 요소에 따라서 같은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센스 있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그럼 이러한 맥락 왜 고려해야 하는가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맥락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맥락을 고려해야 우리가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이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때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도 접근할 수 없고 해결 방안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더 많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 주고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혹은 상황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글의 내용 그리고 다른 요소들, 다른 맥락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한번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가, 다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달라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다시 말하자면 상황 맥락이 되겠죠. 상황 맥락의 요소 중에서 독자, 목적, 주제 같은 것들을 바꾸었을 때 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묻는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우리가 상황 보고 이 내용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풀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하나씩 보면 1번 가, 글의 목적을 블로그 방문자에게 화폐박물관에 방문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바꾼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가 글은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화폐박물관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관람하기 전에 공간별 전시 내용 그리고 미리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 소개하는 글 쓰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득하도록 하는 글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왜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화폐박물관의 장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1번은 적절하다. 그리고 2번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화폐에 대해 발표하고자 준비하는 동아리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동아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만을 담으면 되겠죠. 내 블로그에 오는 모든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동아리원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독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좀 더 맞춤형으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거 적절하겠다. 2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3번 보기 전에 나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나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 지금 이 나의 글쓴이는요. 다음 주에 화폐박물관으로 견학을 가서 화폐 제조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쓸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화폐박물관에 가면 어디를 봐야 할지 또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소책자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대충 읽었다가 화폐 제조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글쓴이는 견학할 전시실의 동선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모듬원들이 그걸 보고 견학을 하면서 화폐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의 주제를 세계 각국의 화폐 조사로 바꾼 경우에는 소책자의 내용은 결국 화폐 박물관 안의 동선을 안내한다는 거 똑같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대신 그 동선이 이제는 화폐 제조 과정이 아닌 세계 각국의 화폐를 알아보기 더 좋은 동선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다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단체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7명이었던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박물관을 둘러보아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단체 관람 담당자에게 예약 인원을 줄여달라고 건의하는 글을 누리집에 써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건의 내용을 기념화폐를 더 자주 발행해 달라고 바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건의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예상 독자가 이 기념화폐 발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독자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건의 내용을 박물관 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예산 확보로 바꾸어서 지역신문에 기고할 경우 되어 있는데 건의문이라는 목적 똑같지만 건의 내용 바뀌었고요. 건의문이 실리는 매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내용에 맞게 예상 독자, 박물관 시설 담당자로 설정하는 거 적절하지만 거기에 지역신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지역 주민들도 예상 독자에 추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로 국한한다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뀌었을 때 100% 이게 바뀐다. 예를 들어 주제가 바뀌면 무조건 글의 목적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문제를 그렇게 꼬아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살펴보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언제 밥 한 번 먹자 하는 이 언어적 표현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다라는 이걸 진짜 약속으로 생각했지만 민수는 헤어질 때 하는 가벼운 인사말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러면 왜 같은 언어적 표현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는가? 그게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지 한번 살펴보면요. 1번 다라는 민수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다라 입장에서는 민수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겠죠. 1번 적절하다. 2번 한국어에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은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되어 있고요. 민수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다라와 민수가 서로 상대방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상황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생긴 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긴 거 맞죠?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를 알았더라면 오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라는 민수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인사말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민수는 다라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언어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현 언어의 의미가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약속이 되기도 하고 인사도 되기도 한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외국인들이 공감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했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오해가 생기고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상대방의 문화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공유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황 맥락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달리 의사소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군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반대로 거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이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다. 지금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바뀌었다. 그 다음 2번 언어적 맥락을 잘 지키려면 지시어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겠군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언어적 맥락의 요소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적 표현에서 그 표현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뜻이나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관계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 지시어, 접속어, 연결 표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언어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적절하다. 3번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른 맥락에 비해 의사소통 과정에 거시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이겠군 되어 있는데 1번 확인할 때 우리가 봤죠. 사회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이고 거시적으로 작용한다 했습니다.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어머니와 아들의 전화통화는 상황 맥락을 올바르게 파악한 의사소통의 사례라 할 수 있겠군 되어 있고요. 어머니가 짐이 너무 많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의도의 발화라는 거 파악하고 바로 갈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들이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서 의도를 파악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서로 다른 이념이나 신념을 가진 공동체 간의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파악해야겠군 되어 있고요. 공동체, 이념, 신념,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차이점 파악하고 해야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러면 21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화법과 작문 1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